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선 다음 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서울 노원에서 만나 합당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석 돌풍을 지켜본 민주당은 대선 기획단에 새 인물을 영입하는 등의 변화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얀센 백신을 과다 투여하는 등 접종 오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조사하는 경찰이 불법 재하도급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 공사 과정을 기록하는 감리 일지가 사라져 그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은 바람든 풍선 같다며 대선 끝까지 못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권은 공수처의 윤석열 수사는 정권 차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선 단연 국회의원도 아닌 30대 야당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는 이준석 전과 후로 나뉠 것이란 말이 나올 정도인데 부담도 엄청날 것 같습니다. 우선 당내 인선을 통해 함께 일할 주요 보직 인사들이 모두 이 대표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이 대표는 당선 이튿날인 어제 스스로 악연이 맞다고 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당 대표 차가 아닌 공유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은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어제 회동은 이 대표가 직접 만남을 제안하면서 성사됐습니다. 같은 상계동 주민인 두 사람은 1시간가량 만나 통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적인 합당에 대한 얘기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합당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서로의 공감대 정도만 확인했고요. 2018년 보궐선거 노원병 공천 갈등과 욕설 논란 등의 악연에도 불구하고 당선 후 첫 외부 소통 상대로 안 대표를 택한 겁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에 대해 기성정치 틀을 바꾸라는 국민 요구를 하면서도 이 대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공유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국회에 첫 출근해 김기현 원내대표와 당직을 논의했습니다. 사무총장에는 사선의 권성동, 박진우 원 등 중진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고 여의도 연구원장에는 지상욱 원장의 유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황교안 전 대표가 SNS에 당선 축하 메시지를 남기자 곧 찾아뵙겠다는 답글을 남겼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 서울현충원 대신 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희생자 묘역에 참배한 뒤 광주로 이동해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희생자 분향소에 조문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몰고 온 쇄신 바람에 민주당도 변화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죠. 당장 이번 주 출범 예정이었던 대선 기획단장이 누가 되는지 관심입니다. 당내에선 예능 PD 출신이나 젊은 영화감독 같은 파격적인 새 얼굴을 영입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민주당 분위기는 조정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첫 30대 당대표 탄생은 민주당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쇄신의 바람을 우리 민주당에도 좀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 최고위원은 이번 주 출범 예정인 대선기획단 구성부터 과감하고 혁신적이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 의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예능 PD 출신이나 젊은 영화감독, 광고기획자 등 대중의 마음을 잘 읽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방안을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외부 인사와 당 중진이 공동 단장을 맡는 방식도 거론되는데 30대 영선인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의 이름도 오르내립니다. 반면 이준석 변화에 맞설 송영길표 쇄신은 아직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당 소속 의원 12명 중 7명이 거부하고 있고 상위 2%로 종부세 부과 대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로 연기된 정책위원총회를 이번 주 열어 부동산 세제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인데 60여 명의 친문 의원들이 지도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만큼 송 대표 구상대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조정민입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서 또 불법 하도급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업체 간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먼저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난해 9월
2건의 불법 제하도급 정황이 담긴 계약서를 확보했습니다. 건축물 철거는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으로, 성명과 지작물 철거는 재개발조합이 다원 ENC와 각각 계약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건축물 철거와 성면 철거 등 모든 과정을 A기업에 불법 하도급했습니다. 8월 예정했다고 그러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 서로다가 이런 절차를 안 지키고 오다가 이런 대응사고가 터져본 거죠. 다원 ENC는 1990년대 서울 재개발 지역 철거 업무를 독점하며 철거왕으로 불리던 B씨가 설립한 다원그룹 계열사입니다. 경찰은 제하도급 과정에서 3.3제곱미터당 시공 단가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철거 중 건물 붕괴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단가가 줄어드니까 더 부실해지지 않겠는가. 한 소리 해야 되는데 계약을 짠 현장에서는 쭈글한 제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철거 업체끼리 이면 계약을 한 정황도 포착하고 성면 철거 면허가 없는 A기업이 공사를 맡게 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다원 ENC의 철거 공사를 맡긴 학동사구역 재개발조합에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오순열입니다. 철거 중 건물 붕괴 원인을 밝힐 열쇠인 감리 일지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감리 책임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역할과 감리 일지 행방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경찰은 철거공사 감리 책임자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가 경찰 수사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아직 감리일지 문건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감리일지는 철거공사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으로 안전규정을 지키면서 작업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입니다. 국민의 의무를 보면 전체적으로 현장의 안전과 철거 계획 시스템 매뉴얼도 추구했는지 전반적으로 다 보니까 A씨는 붕괴 사고 다음 날인 지난 10일 새벽 사무실에 들렀던 모습이 CCTV에 포착돼 A씨가 감리일지를 빼돌려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경찰은 건물 붕괴 사고가 난 지난 9일 중장비가 건물 내부까지 들어갔다는 굴착기 기사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감리일지 확보가 늦어지면서 사고 원인 규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가져갔던 서류가 감리일지가 있는지 서류 내용을 모르잖아요. 확보를 하려고 강구 중에 있습니다. 철거업체 관계자와 감리업체 대표 등 7명을 입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현재까지 1,180만 2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전체 국민의 23%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452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접종과 관련해 백신 용량을 잘못 주입하거나 다른 백신을 접종하는 접종 오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접종 오류를 일으킨 해당 병의원에 접종 위탁 계약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전북 부안의 한 의원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30대 남성 5명이 정량인 0.5ml보다 5배 많은 얀센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고열 등의 증세를 보이면서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나머지 4명은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병원에 입원해 경과를 관찰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의료진의 과실로 과용량 접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병에 최소 2.5ml씩 담긴 얀센 백신은 1인당 0.5ml를 투여해 최대 5명에게 접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에서는 이런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2.5ml를 한 명에게 통째로 주사한 겁니다. 보건당국은 특수 주사기를 사용하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와 달리 얀센은 기존에 사용하던 주사기로 접종하면서 과용량 접종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제작 주사기를 사용하면은 2.5cc까지 애초에 못하니까 걸러졌을 텐데 주사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부주의로 인해서. 이와 반대로 인천 남동구의 한 병원에서는 이상 반응을 줄여준다며 40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정량의 절반만 투여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10일 얀센 백신을 맞은 30대가 접종 사흘 만인 오늘 숨지면서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과 사망의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의 단체 해외여행까지 이 백신 접종자들에게 여러 혜택이 주어지자
백신을 거부하기보다 맞겠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이 접종 순서가 가장 뒤로 밀린 20대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백신 열풍에 맞춰봤습니다. 2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계획하고 있는 서울의 주요 대학들. 하지만 백신 접종 전이라 불안하다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직 다 접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대면 수업을 확대한다고 하면 안 그래도 위험할 것 같아요. 빨리 맞고 싶다는 바람과 달리 20대들의 접종은 하반기에서도 가장 후순위가 될 전망입니다. 또 60대 다음으로 위중증률이 높은 50대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을 시행하는 것까지는 확정을 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은 연령이 많을수록 높아집니다. 하지만 20대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6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코로나 감염증으로 사망한 케이스가 없고 실제로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20대인 경우에 있어서는 위중증으로 가지 않고 대부분 경증으로 끝나고 20대는 혈전증 부작용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잔여 백신 접종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 위해 수능을 다시 보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수능을 치려고 하면서까지 맞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하반기부터 트래블 버블로 해외 단체 여행이 가능해지자 예비 신혼부부들의 마음도 급해졌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외여행 문의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관광 1번지인 제주도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민들의 우선 접종을 요청했습니다. 취약계층 우선 접종에서 제외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호소도 있었죠. 장애 있는 노인 같은 경우는 시설의 종사자들이 백신을 맞는데 저희 아동시설은 아무도 못 받았죠. 환경미화원, 택배기사, 반도체 등 기간산업 종사자, 외항선 선원 등 백신을 먼저 맞아야 할 이유가 있는 단체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일상 회복을 앞두고 점점 거세지고 있는 백신 열풍. 이제는 부작용 우려 해소가 아닌 접종의 공정성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하는 게 아닌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영국과 러시아 상황을 보면 코로나는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나라에서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2월 이후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영국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쳤는데도 변이 바이러스가 매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럽 파티에 마스크도 없이 3,000명이 입장하고 호주 등의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방역 조치 완화로 영국 전역이 들썩입니다. Oh yes, very delighted. Beautiful weather and just to be on holiday.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들뜬 분위기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달 들어 하루에만 8천여 명이 확진돼 지난 2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1회 이상 백신 접종률이 80% 가까이 될 정도로 높지만 전파력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다시 비상이 걸린 겁니다. 영국 정부는 신규 확진자의 91%가 델타 변이 감염자라고 밝혔습니다. Cases are going up, caused by the Delta variant. In order to deliver an irreversible roadmap, it's necessary to be cautious. 러시아에서도 하루 13,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석 달여 만에 가장 많습니다. Почти в 2 раза. У нас прирост пациентов, которые обращаются к нам в КТ-центр. Но в любом случае ни одного пациента без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мы не оставим. 러시아 정부는 이달 초 식당 등의 영업 제한을 풀었는데 전문가들은 3차 대유행을 피하려면 다시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총장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이 바람든 풍선과 같다며 대선을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야권은 공수처의 윤석열 수사가 정권 차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기대는 바람든 풍선과 같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에 대해 내린 평가입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검증을 통과하지도 대선을 완주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전개했던 그런 정도의 검증의 10분의 1만 한다 그래도 이 풍선, 빵빵한 풍선이 금방 터져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윤 전 총장이 지금처럼 숨어다니며 선문답할 일은 아니다. 그가 지휘하던 검찰의 과잉 수사와 혹독한 인권 침해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윤 전 총장 수사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거셉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공수처의 윤석열 수사 방침은 정권이 공수처를 이용해 대통령 선거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야당 수사처의 흑심을 드러냈다고 지적했고, 공수처가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도 한 것처럼 수사하는 의도는 뻔할 것입니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띄워주니 고마운 일이라고 SNS에 썼습니다. TV조선 박조입니다. 공수처가 대규모 인력 충원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 10명을 추가로 뽑는 일정을 정할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회부 한송원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공수처가 충원에 나선 거 보면 검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사는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9명입니다. 하지만 검사 중 일부는 현재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서 실제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사는 9명이 채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검사를 충원한다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시점이 묘합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지난 4일 입건했는데요. 그 하루 전인 3일 검사 10명의 추가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또 경찰청에도 20명의 수사관을 추가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공수처가 들여다보는 사건들이 어떻게 되죠? 네,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9건의 수사 중 조희영 교육감 사건을 제외하면 모두 검찰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네. 특히 공수처 7호와 8호 사건은 윤석열 전 총장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고 9호 사건은 부산 LCT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입니다. 이 밖에도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이 있습니다. 윤 전 총장과 검찰 관련 수사가 대부분이군요. 공수처로서는 이런 굵직한 사건을 시작을 하려면 실력 있는 인재가 필요할 텐데 이 인력난 해소되겠습니까? 네, 법조계는 공수처가 우수한 수사 인력을 뽑을 수 있을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상 수사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3번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네. 최장 9년에 불과한 임시직에 유능한 사람들이 지원하겠느냐는 건데요. 공수처 채용을 잘 아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번 공수처 검사 채용 과정을 보면 대검 반부패 수사부 정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역량을 발휘할 인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서 공수처가 과욕을 부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군요.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 소식입니다. 이모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상관 2명이 어제 저녁 구속됐습니다. 군 검찰은 또 이들보다 앞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한 명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이모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주니아 노모 상사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혐의 다 인정하세요? 군사법원은 노준이에 대해 강제추행과 직무유기, 노 상사에 대해선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상부 보고와 신고를 못하게 회유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고 특히 노준이는 강제추행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됐고 그 보고를 누가 어떻게 받아서 어떠한 지시가 나왔는지 그걸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 군검찰은 이들 외에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이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족 측이 고소한 부사관 A씨에 대한 신원도 최근 특정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A씨가 처음 구속된 장모 중사와 노준이보다 먼저 이중사를 성추행했다며 A씨의 최초 성추행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다른 성추행과 2차 가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중사의 부친은 올해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단에 출석해 피해를 호소하는 이중사의 생전 전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오늘부터 전동 킥보드를 탈 때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벌금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바뀐 뒤 한 달의 계도 기간이 끝났는데요. 거리를 나가보니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경찰도 곧 단속에 나선다고 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좁은 골목을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얼핏 듣긴 했는데 몇 달 전에는 났어요. 타고 갔어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늘부터는 안전모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킥보드 이용자들은 대부분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또 2명 이상이 같은 킥보드를 타면 벌금 4만 원, 2종 원동기 면허가 없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뒤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률이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6명 가운데 5명은 쓰지 않았습니다. 헬멧 쓰고 다니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상황을 위해서 보호장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경찰은 계도 기간이 끝난 만큼 안전모를 쓰지 않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기 위한 금리 인상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통화정책 정상화를 언급해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는 시계가 빨라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그럼 시장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직전에 기준금리는 1.25%, 현재는 0.5%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풀린 돈만 100조 원에 달했고 가팔라지는 물가 오름세 속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가 확산되면서 인플레이션 경계감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카드를 언급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이 총재가 6월에 금리 인상을 언급했고 이후 11월에 나란히 금리를 올린 바 있습니다. 5개월 정도 대비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줬다는 분석인데 이 때문에 올해도 10월이나 11월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반기가 되면 이제 국채금리도 상승하고 물가도 상승해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올 거다.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200조 원 수준.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12조 원 커집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더라도 점진적 인상 방안이 유력합니다. 가을에 한 0.25 정도 올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보고 차근차근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려고. 다만 정부가 준비 중인 2차 추경으로 인해 물가가 더 오르면 금리 인상 시기는 예상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거래액만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서 전통의 유통 라이벌 롯데와 신세계가 맞붙었습니다. 프로야구에 이어 미래 먹거리인 이커머스 시장을 두고 물러설 수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주면 승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베이 코리아의 새 주인이 이번 주 중에 윤곽을 드러냅니다. 인수전의 본 입찰은 전통의 유통 강자인 롯데쇼핑과 신세계그룹 이마트 두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한 가격을 써내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열리는 미국 이베이 본사 이사회 이후 우선 협상 대상자가 공개될 전망입니다. 두 라이벌 기업이 인수에 나선 건 국내 이커머스 시장 판도를 뒤집을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온라인 사업의 규모와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의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12%로 네이버와 쿠팡에 이어 3위. 롯데와 신세계의 점유율은 각각 5%, 3% 수준이어서 이베이를 품는 쪽은 단숨에 시장 2위권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신세계가 B2C 이커머스를 좀 가지고 있는데 B2B 데이터가 쌓이면은 지금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지금 강자가 될 수 있고요. 롯데가 만약 이베이를 인수한다면 일거에 이커머스의 강자로. 이번 인수전에서 지는 쪽은 반전의 기회 찾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으로 두 그룹 모두 사활을 걸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베이 코리아의 희망처럼 몸값이 5조 원 선에 달할 경우 승자의 저주가 될 거란 우려도 나오면서 실제 인수가를 두고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도상국 백신 공급을 위해 2년간 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한미일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무산됐고 문 대통령은 스가 일본 총리와 두 차례 짧은 인사만 나눴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G7 정상들은 백신과 치료제 등의 개발 승인 시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코로나19 공동행동 계획을 곧 채택합니다. A very important moment because the world's been able to come together for the first time in well over a year to work on how to beat the pandemic, to come up with a new treaty. 초청국 자격으로 처음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의 백신 공여를 약속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CEO를 만나선 하반기 원활한 백신 공급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여 이준석 돌풍의 97세대 부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권의 중심 세력은 운동권 세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이른바 86세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97세대라고 하면 90년대 학번, 70년대생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이준석 돌풍은 우선 세대 교체 열망 그리고 이 기성 정치 권력에 대한 반감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네. 이 대표도 탄핵은 정당했다라거나 이 강성 지지자들의 선거 조작 주장을 비판하는 등 이 소신 발언을 꾸준히 내왔습니다. 당내 기득권, 기성 권력과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주목받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97세대 이 소신파들입니다. 네. 이 대권에 도전하는 박용진 의원, 또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혜영 전 최고위원 등이 이 대표적입니다. 모두 당내 강성 지지층에 맞서서 소신 발언을 해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서 기자, 얼마 전에 박용진 의원은
지지율이 5%를 넘는 깜짝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이준석의 나비 효과가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박 의원은 범여권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6.9%의 지지율을 얻어서 또 3위권에 올랐습니다. 네. 이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당내 소신파인 김혜영 전 최고위원을 대선 기획단에 파격 기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준석 현상에 따른 반작용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이런 세대 교체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건데 이제 서 기자가 여당 출입하잖아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여전히 친문이라는 이 견고한 주류 세력이 버티고 있습니다. 네. 박 의원이 이 말씀하신 대로 깜짝 선전한 여론조사도 지난주 거를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박 의원을 지지한다라고 한 응답자 상당수가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 지지자였고 민주당 지지자 비율은 아직 가장 낮았습니다. 네. 민주당 게시판에는 여전히 이준석 대표를 띄워준 게 언론이라면서 그래서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글들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원인을 내부에서 찾기보다는 외부 요인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분석을 내놓는 경향이 좀 있던데 이런 식이면 안으로부터의 변화는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 여 이준석 돌풍의 97세대 부상의 느낌표는 청년 정치 공짜가 아니다로 하겠습니다. 이 민주당에도 2030 청년 정치인 많습니다. 하지만 조국 사태에 반성문을 썼다가 도로 주워 담거나 대통령과 만나서는 기념사진을 찍는 데 더 바빴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부 초선 그룹은 오히려 민심과 동떨어진 강경 목소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청년 정치라고 하지는 않죠. 이준석 돌풍을 걱정하는 민주당의 고민, 단순히 나이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침묵의 명수로 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얘기인데 네. 얼마 전에 보도가 났죠.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한진 법무팀 소속인데 그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해서 논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김 대법원장은 입장이 아직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 관련 보도가 처음 나왔던 지난 11일 김 대법원장의 출근길 모습을 한번 보시죠. 며느리께서 일하시는 한국 법무팀에서 만찬하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이 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란이 벌어졌을 때 침묵하는 모습이 어딘가 좀 익숙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초에는 대법원장 거짓말 사태가 있었죠.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해놓고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거짓 해명을 했던 게 밝혀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때도 김 대법원장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 사퇴 요구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입장 표명 없으십니까? 예, 일선 판사들은 이번에도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물음표를 침묵의 명수라고 이제 정했군요. 두 논란 모두 사법부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김 대법원장이 침묵한다고 뭔가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만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게 2018년 초인데요. 바로 직전인 2017년 12월 말에 한진 오너의 이 항공기 회항 사건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핵심 혐의인 항로 변경 부분이 무죄가 나오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전원합의체 재판장이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원래 법원의 신뢰를 누구보다도 강조했던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을 때 김 대법원장은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 의심을 산 행위만으로도 재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원로 문학평론가 김병익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조국 전 장관과 김 대법원장에 대해 자기 성찰이 없이 뻔뻔하다면서 상상하기 힘든 인간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이 침묵의 명수의 느낌표는 대법원장의 어긋난 며느리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이 김 대법원장은 앞서서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아들 며느리 내외가 입주 때까지 공관에 살도록 해서 공관 테크 논란을 자초한 바가 있습니다. 공간 안에 손주들을 위한 놀이 공간을 만들도록 한 것도 구설에 올랐었죠. 좋은 시아버지, 할아버지도 좋지만 국민들은 스스로 더 엄격한 대법원장을 원할 겁니다. 서주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레바논의 역전승을 거두며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 올랐습니다. 조별 예선 3연전을 3승으로 마무리, 무패 행진을 달렸는데 카타르로 가기 위해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장동욱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이미 조 1위를 확정지은 벤투호. 체감온도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허덕였습니다. 전반 초반 골을 내주며 2차 예선 첫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손흥민의 프리롤 기용에도 좀처럼 골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재성의 중거리 슈팅은 골대 옆을 스쳤고 손흥민의 칩슛도 라인 바로 앞에서 막혔습니다. 대표팀은 후반 남태희를 투입하며 익숙한 포메이션으로 상대를 몰아붙였습니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송민규의 헤더가 골망을 흔듭니다. 자책 동점골. 이번엔 드리블로 중원을 헤집은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남태희가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깔끔하게 성공시킨 손흥민. 오늘 새벽 유로 대회 경기 중 쓰러진 전 동료 에릭센의 쾌유를 비는 세리머니로 마음을 전합니다. 끝까지 고삐를 놓지 않은 대표팀의 2대1 역전승. 2차 예선 3연전을 전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최종 예선에는 분명히 더 어려운 길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붉은 악마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 한 팀이 돼서 그런 어려운 길도 무찌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 이상의 수확도 거뒀습니다. 주장의 품격을 보여준 손흥민과 한 단계 성장한 황의조, 날카로웠던 권창훈에 더해 괴물 수비수 김민재까지 월드컵을 책임질 든든한 중심축을 확인했습니다. 송민규와 정상빈 등 젊은 신예들도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한일전 대패로 잃었던 팬들의 마음을 되찾아온 것도 큰 소득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풀백 자원의 부재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조 1위로 2차 예선을 마무리한 대표팀. 이제 아시아 첫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을 위해 9월 열리는 최종 예선부터 다시 뜁니다.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평소보다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습도가 높은 가운데 바다 안개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200m의 앞이 겨우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두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이 더워진 게 실감나는 요즘인데요.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주는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구름만 다소 지나겠는데요. 다만 호남 내륙 지역에서는 갑작스런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 주 후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솔직히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제 인식 속에서도 한 정당의 대표는 산전수전 다 겪은 머리 희끗한 중진 정치인이 하는 것이라고 박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드라마틱한 정치혁 신, 주문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준석이라는 당찬 정치인이 바람을 일으킨 것은 맞지만 국민과 당원들이 투표로 그를 선택해주지 않았다면 정치 지형의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이미 좌우 이념의 정치를 식상해야 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더 까다롭게 이준석 대표가 추구하는 정치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구관이 명관이란 평가가 나온다면 이 대표에겐 가장 뼈아픈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